네, 시즌 4 격동 500년 폐지되지 않고 네, 뭐 폐지된 코너는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은근 반응이 좋아서 또 이 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기회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이후로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위인전을 제외하면 그렇죠. 네, 위인급만 또 알게 되고 근데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쩌면 저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파헤쳐 주시는 요새 그 태그 중에 TMI라는 태그 있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누가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하면 그런 태그를 붙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군요. 이 코너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변이 없는 한 곽지식 작가님이 계속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코너에 뭐 어떤 특별한 변화 없죠? 네, 그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네. 오늘의 한정에서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그 한정판 감기판인가요? 네, 감기판. 안 그래도 제가 발음의 지적을 여러 차례 당했었는데 오늘 정말 이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천재 과학자들, 그들의 업적과 삶과 죽음,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시즌 끝에서 소개를 이미 뭘 할 거다 이 얘기는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이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이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조선은 조선이고 한반도에 있었던 예전 왕조죠. 어쨌든 조선 시대의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 뭐 퀴즈를 낼 필요는 없죠. 이미 말했었으니까. 장영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주변에 저희 이제 뭐 격동 500년 장영실 편 뭐 이번 주에 녹음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특히 K 박사님이 꼭 곽 작가님이 하신다니 매우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또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깨알 같은 얘기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자세한 정보는 나무위키에 있잖아요. 뭐든 간에. 좀 그렇죠. 나무위키를 보고 나무위키 링크를 쫓아가다 보면 물론 나중에는 전부 항상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끝나게 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편이 좀 되게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체로 외국의 과학자들 아니면 외국의 과학자들을 주로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작정을 하고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긴 하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이제 리서치를 그렇게 하셨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리서치를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건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뭐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온 인물이긴 하니까 또 세종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장영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삶을 그렸어요. 그죠. 그중에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다 틀린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물론 이 드라마는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그 설도 소개를 하면서 팩트가 뭐였을까 이런 걸 좀 추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것을 목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장영실은 이렇게 뭐 보면 노비였다는 말도 있고 무슨 양반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벌써 출생부터 좀 헷갈리는. 말씀하신 대로 출생부터 뭐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수수께끼가 아니라 일단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며칠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생물이 다 없죠 지금. 태어난 해 뭐 월일도 기록이 없고 죽은 해도 뭐 기록이 없고 전혀 뭐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노비라서 노비라서 였겠죠. 그리고 뭐 노비가 아니라도 이제 예전 시절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생물년이 명확하게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아주 양반집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노비였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뭐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관청에 소속된 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게 이제 장영실의 이제 출생
신분, 어떻게 태어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을 크게 두 개로 쪼개서 얘기를 해본다면 네. 실록에 좀 더 무게를 주는 쪽하고 그 다음에 아산장씨 족보에 무게를 주는 쪽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아산장씨 족보에서도 장영실이 노비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족보라기보다도 이제 아산장씨 그 종친회, 아산장씨의 그 가문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노비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죠. 네. 노비들도 족보가 있군요. 있나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설이 이제 딱 나뉘는 게 좀 신기해요. 일단 근데 대충 그래도 연도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대 인물이냐 요거부터 좀 가늠을 해보면 아까 태어난 해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활동했던 해가 세종 때에 쭉 활동을 했었고 거의 활동했던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세종 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록의 초기 기록을 보면 세종의 아버지죠. 태종 때부터 이 사람이 뛰어나서 태종이 아꼈다라고 말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보다 좀 앞서서 궁중에 들어왔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연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세종하고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혹은 세종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대충 한 1390년 언저리에서 한 1400년 언저리 그 사이에 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충남 아산이라는 거죠. 저희가 본이 아산이에요. 물론 아산 원씨는 아닙니다만은 원씨는 전부 원주원 씨예요. 100% 다 원주원 씨인데 저희 이제 조상들이 일찍 아산으로 와서 지금 부모님도 아산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어른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동래현 이분이 동래현에 계셨잖아요. 제가 동래 출신 아닙니까? 아하. 우리 지역에 로컬 히어로들이 좀 있는데 자, 혹시라도 동래 지역, 부산 동래 지역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 우린 다 알잖아요. 로컬 히어로입니다. 그 부산만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임진왜란 때 다 공을 세운 분들인데 그 이전에 정발 장군이라고 또 로컬 히어로가 있어요. 근데 이 장영실 동네에 이 장영실 관련된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 장영실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장영실 고등학교가 부산과학고등학교랬죠. 예. 근데 뭐 좀 이 박물관 비슷한 것도 좀 있고 한데 장영실만큼은 그 로컬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건 아니고 전국적인 내셔널 와이드한 그런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산 사람인데 동네까지 가고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을 소개를 쭉 둘 다 해보면 그거에 좀 진짜 그게 참 수수께끼 같은 부분인데 그게 왜 아산장씨인데 또 동래현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왜 그럼 노비인데 또 어떻게 아산장씨냐 뭐 여기 이것 때문에 되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실록설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 실록 세종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가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다. 어머니는 기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나라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몽골 제국이 중국 지역을 지배했을 때 이제 원나라라고 불렀죠. 세종이 조선 초의 임금이었고 그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은 그 시대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였는데 그 바로 앞 시대가 이제 원나라였으니까 멀지 않은 시대죠. 그래서 이 설을 만약에 전적으로 따른다면 아마도 아버지는 원나라 말기의 어떤 혼란기에 어떻게 해서 조선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좀 뭔가 능동적으로 어떤 교역이나 뭐 외교 사절을 따라왔다든가 뭐 그 일부였다든가 하는 이유로 조선에 들어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 왔다가 여자를 만나서 정착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기생을 만나서 왔다가 그냥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복자가 아니고 아버지 없는 아들로 자라났다든가 혹은 이건 뭐 다 그냥 지금부터 이런 건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혹은 원나라 말 명나라 초 우리나라 한국사로 보면은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왜구가 준동을 해가지고 중국 지역, 조선 지역, 뭐 고려 지역 둘 다 왜구가 준동을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런 사람도 사실은 왜구를 물리치면서 그렇죠. 큰 명성과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중국 지역과
조선 지역, 고려 지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왜구 사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오게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붙잡혀 왔다든가, 뭐 끌려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홍건적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홍건적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도적대인데 이 홍건적 무리들이 사실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홍건적의 일파가 고려로도 쳐들어와가지고 고려도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건적 무리들 사이에 어떻게 뭐 끌려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원나라 말, 뭐 명나라 초, 고려 말, 조선 초 혼란기에 원나라에서 뭐 혼란 때문에 왔든 아니면 뭐 좀 평화적으로 왔든 왔다 간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전적으로 그것만 본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을지도 몰라서 이제 저희가 원시가 원나라에서 넘어온 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나라가 좀 이거보다 좀 오래됐어요. 한 800년쯤 됐는데 원나라 전성기 초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원나라 사신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이제 정착을 한 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지도 않고 지금 완전 100% 중국에서 온 성인데 장영실 조상 원나라 조상설과 뭔가 이렇게 또 와닿는 느낌이 있어서 이분은 원나라에서 와서 아산에 터를 잡고 동네까지 가고 해서 저와 삶의 궤적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견고한 마음으로 조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 옛날에 조상하고 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그런 설이 한 가지가 있고 족보 아산 장씨 족보를 좀 그것만 이제 믿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산시 족보에는 족보에도 사실 기록이 막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족보에는 일단 장영실의 아버지가 아산 장씨의 8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산 장씨는 중국 송나라 때 그러니까 고려 훨씬 더 앞선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에 고려에 넘어와서 정착을 잘 해가지고 8세 동안이니까 뭐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잘 정착해서 살면서 벼슬도 많이 하고 특히 약간 뭐 이 말을 그렇게 끌어다 붙여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영실에 나중에 업적하고 연관되는 어떤 기술적인 분야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벼슬을 많이 하던 집안이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공대 쪽 사람들이군요, 다. 족보 쪽 이야기를 만약에 굳게 믿는다면.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장영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또 뭐 설이 족보에는 또 정확한 기록이 좀 없는 편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장영실은 그런데 노비라는 거죠. 아버지까지는 이제 이런 좋은 집안의 이런 자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또 상상을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기준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정도로 상상을 하는데 하나는 아버지는 그런 좋은 집안의 이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생, 노비, 뭐 혹은 뭐 관청에 소속된 기생, 관기여서 조선 시대의 그 신분 제도에 따라서 관청에 소속된 기생의 자식이면 아버지가 뭐 친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도 그대로 노비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의 신분이 노비 신분이었기 때문에 천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영실도 그 관청에 딸린 노비가 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상상이 한 가지가 있고 좀 더 약간 더 좀 드라마틱하게 상상한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데 이거 좀 너무 드라마틱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것도 뭐 그럴듯한가 하여튼 뭐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 가치는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장영실의 부모가 전부 다 노비나 천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길 때 뭔가 밉보일 짓을 했다는 거죠. 가능하죠. 예를 들면 특히 더군다나 이 집안은 뭐 벼슬을 잘하고 이랬던 집안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려의 신하이지만 뭐 조선의 신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버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받아서 졸지의 노비 신세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노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장영실도 노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상이죠.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심지어 장영실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노비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유복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그런 온갖 기술적인 그런 뭐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고 심지어 뭐 어떤 외국 문물에 대한 어떤 선진적인 그런 문물에 대한 이야기, 뭐 심지어 뭐 중국어, 뭐 아랍어, 뭐 이런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을까? 뭐 그런 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졸지의 어린 시절에 갑자기 뭐 노비로 전락을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이야기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한 신분인데 훌륭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훌륭한 가문의 자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 네, 뭐 네. 그 저기 지난번에 우리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스타워즈도 사실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변방에 이 사막별에 이름 없는 사람인데 영웅이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는 뭐 핏줄이 뭐 그런 이야기가 약간 그런 신화적인 좀 전형적인 구성인 것 같은데. 네,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팩트로 좀 사실로 믿을 만한 이야기로만 돌아가서 보면 실록설은 아버지가 원나라 소주 항주 출신이고 어머니는 기생이다. 네. 그다음에 족보설은 아버지까지는 고려 시대 때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그런 좀 좋은 집안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영실 때부터는 노비가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좀 통용된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족보를 좀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왕조 실록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그런 책인데 그걸 믿어야 되느냐 더 중심에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주장은 서로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거는 배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라서 드리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고려 왕조에 뭐 충성을 다하는 것 때문에 죄를 받아서 뭐 노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뭐 꿋꿋이 뭐 잘 살아서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도 감동적이가 의의가 있죠, 그죠? 그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머니가 기생인데 그래서 동네에 관청소득 노비로 태어났지만 또 이렇게 한국사에 이름을 남긴 이런 학자, 기술자로 이름을 남겼다라는 사실은 또 그거대로 또 그쵸. 되게 요즘 우리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 전형적인 그런 어떤 좀 고생한 네. 물론 노비라는 신분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네. 그런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게 하고 또 저는 좀 엮어서 생각해 보고 싶냐면 장영실이 궁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뭐 잠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종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느냐면 너하고 다른 사람들 학자들 똘똘한 학자들 몇 명하고 이제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천문 관측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내 가지고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일을 장영실이 하게 되거든요. 유학도 그 와중에 유학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을 빼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술을 뭐 배워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스파이라고 하기에는 좀 덜 범죄적이지만 네. 조사를 해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임무를 맡고 가게 되는데 이때 무슨 보통 이럴 때 그 바로 앞 시기에 세종이 혹은 바로 뒤 시기에 세종이 그런 식으로 선진 기술을 알기 위해서 중국에 사람을 보낼 때 중국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보 캐우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알아내기도 편할 테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기도 쉽고. 네. 그런데 그때 사이에 하필이면 양반들하고 장영실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 노비인 장영실을 그때 당시 노비 신분으로 보냅니다. 네. 노비인 장영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어를 장영실이 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네. 와, 그래서 재밌네요. 아까 그 족보설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어릴 때 유복하게 살 때 뭐 중국말이나 다른 외국어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런 뒤에 이야기하고 맞춰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편 뭐 아버지가 바로 중국 사람이었다면 더더욱이나 쉽게 배웠겠네요. 실록설을 따른다면 네. 더 그런 거죠. 아마 친숙했을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 그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커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꼭 또 한 가지 언급해 보고 싶은 거는 장영실이 뭐 출생이 그렇다는 거 하고 노비였다는 건데 네. 노비라는 게 참 상상할 수 없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노비라는 건 일단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고 본인 스스로의 최소한의 어떤 권리라든가 그런 게 없는 대상이거든요. 물론 뭐 조선의 노비는 좀 더 처우가 좋았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노예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보통 뭐 로마 시대의 네. 검투사들이라든가
굉장히 가축처럼 취급받는 뭐 경매되는 그런 노비라든가 아니면 노예 16년 뭐 12년인가 그렇죠. 뭐 그런 뭐 세수랑 차고 뭐 미국의 뭐 그런 흑인 노예 제도에서의 그 어떤 그런 신세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조선 시대의 노비는 뭐 훨씬 그보다는 처우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은 장영실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시기, 그러니까 궁중으로 들어온 시기인 태종 시기에 노비의 처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실록에 보면 태종이 어느 날 막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지금 자연 재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옛날 시대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건 어떤 덕이 부족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해서 이제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달래려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베풀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뭐 환자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쌀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를 해라. 뭐 이런 지시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한편으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노비 주인이 노비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귀나 코를 베거나 문신을 하거나 힘줄을 끊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를 엄격히 금지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니까 하늘이 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왕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뭐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법이 있고 노비도 사람으로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비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죽이거나 하면 벌을 받죠. 그래서 뭐 노비를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라고 의논하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노비에 대한 대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혹한 대우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죠.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조선에 생각보다 노비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양반, 평민 이런 사람들이고 일부가 노비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노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 시기에서 크게 멀지 않은 한 16세기 뭐 그 정도의 책이 나온 용제총화라는 책이 있는데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는 이 책은 좀 잡다하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걸 쭉 쓴 책인데 여기서는 성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러면서 요즘도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 같은 데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뭐 외국과 비교하고 한국의 문제점 이런 거. 이 사람도 딱 그 모양으로 글을 썼어요.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문제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문제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노비가 너무 많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사람들 절반은 노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정확하게 측정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과장이겠죠. 근데 그만큼 노비가 눈에 많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연구자들이 통계로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선시대가 길잖아요. 500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선 말기가 되면 노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비가 늘어났을 때는 한 40% 가까이. 아 진짜요? 적을 때도 한 20-30% 정도?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양 개념으로 조금 농노에 가까운 이미지로 느껴지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농노는 퍼센트가 더 높았다고 봐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거의 농노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니까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도가 1대1로 배치는 되지는 않는데 그 정도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내오면 한 사람의 한 30% 정도는 노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노비.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세 사람이 모이면 한 명은 반드시 선생님이고 한 명은 반드시 노비 이런 그 정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또 어땠을까라고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거하고는 좀 이런 거리감이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노비가 이렇게 많았다니. 그러면 노비 제도가 어땠을까? 노비들의 삶은 어땠을까? 노비들의 삶이라는 게 기록에 잘 안 나오잖아요. 장영실 같은 노비 중에서는 완전히 엄청나게 출세한 노비만 해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노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조선 사회가 현대와는 되게 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나타내주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뭐였나 정말로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뭐 결론을 딱 내리긴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노비였던 건 맞고 큰 두 개의 설에서 노비였다. 네. 그리고 노비 중에서도 동래의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한 거죠. 우리 동네 노비셨군요. 어떤 그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네. 동래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는데 동네에 뭐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대기 위한 어떤 수로라든가 그런 뭐 물을 대는 그런 기구 시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동네에 있는 뭐 그런 관리 벼슬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내고 뭐 예를 들어서 태종이 전국 각지에서 뭐 추천할 만한 사람 청구할 만한 사람들 청구해 봐라.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올려서 태종 때 동네에서 서울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한 7, 80년대부터 좀 퍼졌던 이야기예요. 1970, 80년대. 예. 1970, 8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그때부터. 그런데 저는 출처가 어딘지 찾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누가 그냥 그 당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혹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죠.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그림도 생각나요. 그건 아마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알게 됐겠죠,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림 위인전 이런데 보면은 뚝에 이렇게 뭐 어쩌고 뭐 수로 막 만들고 이렇게 영리한 청년이 막 이런 얘기들 있었죠. 자, 그런데 동네에 있던 사람이 어쨌거나 태종 시기에 세종보다 앞섰던 시기에 어쨌거나 궁전으로 가가지고 태종의 아낌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 뭔가 그렇게 뽑혀 올라갔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렇게 막 어떤 그런 극적인 일화를 가지고 막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을 해결하는 뭐를 딱 만들어가지고 짠 이러면서 대단한 사람 이러면서 올라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극적이었다면 뭔가 좀 기록이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세종이 발탁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궁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세종이 아주 그냥 노비였던 사람을 그냥 동네에 있던 사람을 발탁해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궁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무미건조하게 그냥 태종이 우리 뭐 궁전 새로 짓고 경복궁 뭐 짓고 뭐 서울 건설하고 한다 보니까 너무 뭐 만들어야 되고 뭐 건설해도 이런 거 할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해야 될 노비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거 잘하는 노비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좀 보내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도 맞을 것 같아요. 모를 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궁중에서도 일하는 노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뭐 좀 유명한 이야기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조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술이라는 게 허드렛 일, 막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궁중에서는 무술이 중에서 노비도 있었어요. 노비가 아무래도 그냥 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분야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극 중에서 소설에서 다룰 때는 노비로 오히려 더 많이 다루죠. 막리하는 사람들이고 궁중에서 좀 약간 막 부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궁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왔든 뭐 아니면 뭐 좀 재미없게 왔든 뭐 그런 식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좀 굉장히 잘했나 봐요. 아주 솜씨가 좋고 시킨 대로 잘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머리가 좋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의 눈에 띄었고 처음에 장영실이 받았던 뭐 관직이랄까요, 직함이랄까요, 이런 거를 찾아보면 제일 초기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의원의 별좌라는 자리거든요. 상의원의 별좌. 상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옮기면 옷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옷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궁전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디자이너실에서 뭐 이렇게 뭐 재봉틀을 돌리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처음엔 궁정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궁중에서 일하게 됐는데, 태종이 아까 상의원에서 정식으로 직함을 얻은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만 들어와서 일하던 거는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때고, 태종 때 일하던 도중에
태종이 이 사람 뛰어나다라고 해가지고 좀 눈여겨봐뒀고 세종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 장영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점점 장영실을 중하게 발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세종도 이런 데 관심도 있고 좀 이과 뭐 문과도 그렇지만 당연히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이과 계통에 관심도 있고 좀 신기한 거 좋아하고 창조적인 사람인데 마침 이런 걸 만들던 또래의 뭐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좀 아무래도 나이도 맞고 하니까 더 친해지고 뭔가 뭐 같이 해보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대충 그런 느낌 같아요. 그죠? 약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장영실이 세종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와 어떤 뭐 왕자 뭐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는 뭐 아무 어떤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럼 이제 세종이 장영실을 와 있던 장영실을 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간직도 주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때부터 장영실의 소위 말하는 그 업적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장영실한테 세종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는 걸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이건 실록의 기록은 아니고 후대에 나와 있는 다른 기록입니다만 예를 들면 연려실기수 이런 데에도 나와 있는 기록인데 세종이 천문 관측 기구를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막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냐면 당시에 남양 부사, 부평 부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영실도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부사들을 부르면서 노비를. 그렇죠. 이게 엄청 진짜 황당한 거네. 남양 부사면 지금의 남양주 시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부평시의 부평시장을 부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디 노비를 한 명 데려와가지고 셋이서 이제 이렇게 세종하고 같이 뭐 넷이서 얘기를 했겠죠. 토론을 하면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걸 막 토론을 해요. 근데 이게 참 현대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좀 좋은 비교 대상이 없는데 왜냐면 현대에 노비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노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비교를 할까 마땅한 비유는 없는데 막 저는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과학계에서는 연구 개발 업종 R&D 이런 업종에서는 되게 좀 허드렛 일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내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흔히 대학원생들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 중에 좀 제일 좀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 한 명하고 대충 한 뭐 차관급 뭐 과학기술 그런 부처에 차관급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셋이서 뭐 우주 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해봐라 라는 식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좀 황당한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왕조 시대에 좀 이런 뭐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훨씬 더 좀 분화되지 않았을 때의 시기니까 뭐 이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나 전문성을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없었던 시대니까 뭐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뜻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현대에도 어떻게 보면 급할 때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평소에는 되게 관심을 갖지 않던 어떤 소행성이 갑자기 한반도에 떨어질 것 같다. 한반도에만. 전 지구적으로 난리가 나는 건 아니고 한반도만 굉장히 많이 부서질 것 같다. 그럴 것 같은 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미사일을 쏘아서 뭐 우주에서 부수든지 뭐 거기에 뭐 로켓을 보내서 뭐 핵폭탄을 박아서 박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계통의 장관 이런 사람 부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연구를 해본 적이 없던 그 별로 아는 사람이 없던 그 소행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소행성에 대해서 어떤 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자기 졸업 논문 주제가 그거라 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회의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장관들 이야기는 대학원생이 어떻게 데려와? 그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총장 데려와서 이야기하라 그래.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기술계는 좀 그런 격식 그런 뭐 어떤 계층 이런 걸 좀 확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는 거는 그렇죠.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조선 초기에 막 해결해야 될 태스크들이 되게 많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때 한정으로 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왕조 초기에.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직제라든가 아직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전통적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 전쟁 때 보면 군인들이 굉장히 빨리 진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시대에는 좀 이렇게 뜻밖의 인재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좀 어디 끼어들기도 하고 좀 막 그랬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장영실이 그 들어가서 뭐를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장영실한테 처음 맡겼던 임무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토론이 나오는 게 1421년의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앞서는 시기의 기록입니다. 네. 세종이 뭐 즉위한 지 몇 년 안 지났을 때거든요. 초기 기록인데 그러면 장영실이 어떤 천문 분야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뛰어난 과학자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은 많은 현대의 연구자들이 장영실을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자에서는 좀 거리가 먼 어떤 기술자 혹은 손재주가 좋아서 뭔가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 오히려 예술가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죠. 조각가나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사람. 그런 쪽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선도 좀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키네틱 아티스트 이런 느낌. 있습니다. 그 뒤에 정말로 그런 얘기도 좀 드릴 텐데 그런 예술적인 측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고 뭔가 미술품을 만들어서 잘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라고 저는 되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순수하게 어떤 공예적인 측면 이런 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한 것들이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영실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상의원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썼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런 장인일 뿐만 아니라 공장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영특해서 말을 잘 알아듣고 뛰어나서 내가 가끔 강무를 할 때는 강무라는 거는 사냥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걸 할 때는 내시 대신에 장영실을 데려와가지고 조수로서 많이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궁중 계통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서 업무 비슷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음은 물론이요. 아까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토론을 한 결과로 세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시 장영실은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한 결과로 좋았어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그러면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잘 배워와야 되겠다라는 거를 결론을 맺어가지고 그 토론한 사람들 그 일행을 중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영실은 노비지만 천한 사람이지만 워낙 민첩하니 재주가 민첩하니 같이 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론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 장영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토론에서 되게 좀 이거 약간 추리와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그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토론에서도 장영실이 뭔가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좀 놀라운 모습,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기구들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제 의견이기도 하고 요즘의 대세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냥 손재주만 좋아서 뭔가 혼자서 잘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을 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공학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간 공학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는 게 좀 대세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상상이 더 많이 가미된 건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면도 장영실에게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데 토론에서 말미에 이제 장영실을 강조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장영실 노비이지만 너무 무시하지 마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분명히 성공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왔고 그런 거 보면 어떤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면에 대해서도 최소한 뭘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능력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만들려고 해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고 이런 수준은 훨씬 넘어섰을 그렇게 것이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당시의 과학자라는 건 사실 뭐 지금의 과학자와는 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천문 관측기구를 만든다면은 기본적으로 천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 뭐 좀 한다 그러면 네. 일단 당시의 천문 기술을 어디하고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면 제일 딱 핵심을 관통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마침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짠 것처럼 지난 시간 쭉 이야기해왔는데 달력 만드는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네. 천문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뭐 옛날부터 천문학의 그 결과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달력이었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달력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의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1년이 돌아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겨울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올해 제일 추운 날에서 다음에 제일 추운 날까지 1년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동지에서 그 다음 동지까지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부터 그 다음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잡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해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가지고 달력을 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음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옛날 동양식 뭐 이 동아시아식 달력 같은 경우에는 매달 보름이 그러니까 15일이 이렇게 말하니까 보름이 보름달이다 하니까 매달 15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로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지도록 해와 달의 움직임을 최소한 확인을 해가지고 달력을 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관찰의 결과가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달력이고 그리고 과거의 달력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동지, 하지,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까지가 있고 각 달이 보름이 보름달이 떠야 되고 그렇게 잡아놓는 것만 해도 일단 천문학 지식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는 이 달력에서 좀 이렇게 점성술적인 의미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도 수성, 뭐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이런 것들의 위치가 쫙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달력이 나오면 뭐 달력의 대부분 그걸 쫙 다 써놓지는 않는데 옛날 시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조정에서는 정부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은 올해는 뭐 금성은 몇 월 며칠에 어디쯤 오고 화성은 몇 월 며칠에 어디쯤 오고 요거를 쭉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달력을 제대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문학 분야는 사실 현대 과학하고 예전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체계하고가 좀 그래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해는 보름날이 언제가 될 것이고 하지가 언제가 될 것이고 동지가 언제가 될 것이고 화성 금성이 어디에 언제 나타나야 된다 몇 시에 뭐 하늘의 제일 높은 곳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게 계산이 돼서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 구조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형식입니다. 더 좀 이런 건 진짜 연구 조사하면서 되게 짜릿한 부분이고 막 조사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연구에서 논문 쓰셨던 분들도 되게 흥에 겨워서 연구를 했다는 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더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세종이 역법, 달력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천문학 이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정력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막 아주 의욕적으로 나서서 이끌면서 진행을 하는데 할 때 이런 과학 연구의 방법을 굉장히 열심히 진짜 좀 약간 놀랍다 싶을 정도로 좀 따라갑니다. 우선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늘을 별을 관찰하고 해를 관찰하고 해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에 우선 되게 노력을 해요. 그거를 한편으로 동시에 기존에 나와 있던 중국에서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체계를 썼고 뭐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고 하는 것들 그런 문헌, 자료, 기록을 조사해가지고 공부하는 작업을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늘 보고 관찰을 한 거하고 기록에 나와 있는 방법하고 그대로 해본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보고 틀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맞출지를 궁리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또 그 과정에서 동시에
수학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같이 병행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그런 지식도 굉장히 발전됐을 무렵에 그런 연구 결과를 총 집합해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면 더 정확하게 달력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겠구나라고 딱 결과를 내는 거죠. 네. 보면 좀 짜릿합니다, 약간. 우리 예전에 일식 있었을 때 그게 세종 얘기 아니었나요? 한 30분 정도 틀렸다고 뭐 혼냈다, 뭐 혼내고 뭐 이렇게 뭐 했다는 게 그게 세종 얘기가 아니었나? 뭐 그런 부류의 이야기는 역대 왕조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후기 좀 말기 시대 고 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당나라에서 들어온 선명력이라는 달력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고려시대가 한 400년 정도 되죠. 그중에 앞에 한 몇백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당나라 때 만든 방법이라서 세월이 지나면서 오차가 쌓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수도 서울은 당시 장안이었죠. 지금의 이제 서안, 시안 하고 조선의 고려의 서울인 개경하고는 뭐 시차나 뭐 위도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이 뜨는 위치, 시간 같은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 뭐 월식이 일어난다는 시간 적혀있는 대로 계산을 해도 아주 잘 이해를 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도 계산해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문제를 제기를 고려시대 때도 이미 했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신하들이 뭐 그런 선명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십정력, 치료력, 뭐 둔감력, 태일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노력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잘 맞아서 이걸 앞으로 쓰기로 했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되게 좋은 뭐 칭찬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대 연구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들여온 그런 달력 만드는 방법을 개선해 보려는 시도는 약간의 뭐 좋은 성과는 있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좀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제대로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혼천이인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혼천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문 관측 기구의 이제 일종이죠. 대표적인 기구고 장영실이 만드는 데 참여도 했었고. 근데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장영실의 과학자로서의 성격 이런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장영실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돌 또는 쇠를 가공하는 어떤 기술 이런 부분에서 먼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선 왕조 실록의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1425년 4월 18일 날 실록 조선시대 실록은 이런 게 좋습니다. 몇 월 며칠에 나왔는지 딱 나와요. 우리 하다못해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도 이때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록의 기록은 날짜가 딱 나옵니다. 4월 18일 날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장영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 데서 장영실이 등장하면 사실은 장영실한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내리는 명령인데 평안 감사한테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을 관할하는 이제 지방관이죠. 감사한테 장영실을 내가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석등잔, 돌로 된 등잔이죠. 돌로 된 등잔을 만드는 작업을 해라. 돌로 된 등잔을 만드는 작업을 한 수십 개를 만드는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서울로 보내는 거를 장영실 말대로 해라 라면서 장영실 보냅니다. 그런 게 첫 번째 기록이고 그 뒤에도 이런 비슷한 거로 나오는 기록이 횟수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 횟수로만 따지면 더 많은 것이 이런 돌, 그다음에 철 이런 거에 대한 가공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냐면 1432년 1월 4일에는 청옥 푸른색 옥이 어디서 나왔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장영실을 보내서 그걸 우리가 채굴 해가지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라 하면서 보냈던 뭐 그런 기록이 있고 1434년 7월 2일에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찍기 위해서 세종이니까 책 찍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책을 찍기 위해서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뭐 이제 책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속 활자 만드는 작업에 장영실을 참여시켰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뭐 1438년에는 경상도에 장영실을 파견해가지고 동을 채굴하는 일을 시켰다. 동을 뽑아내는 일을 시켰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뭐 돌, 철 뭐 이런 걸 가공하는 쪽의 기술자로서 어느 정도 좀 처음에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 상위원회에 있었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뭐 옷도 당연히 만들지만 궁중에서 쓰는 이런저런 잡화 같은 것들 뭐 다 그 기관에서 만드는 거니까 되게 뭐 그렇게 치면은 맞겠네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커리어가. 예, 네. 예를 들면 뭐 많이 좀 장신구 같은 걸 수도 네, 있고, 네. 혹은 뭐 하다못해 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자물쇠 이런 걸 만들는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도 그냥 뭐 여기 이것도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처음에 장영실에 대한 기록 중에 좀 앞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으로 따지면 시장진 되는 사람들하고 노비 한 명하고 모아놓고 천문 관측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하는 자리가 처음 장영실이 눈에 띄게 기록에 출연하는 시점인데 이때 장영실을 부른 것도 아마 그런 천문 관측하는 기구를 철제로 만드니까 그런 걸 만드는 데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장영실을 데리고 온 게 아닐까라고 맞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천문 관측하는 기구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떤 거냐라는 거를 좀 더 파보면 중국에서는 되게 예전부터 뭐 기원 전후 뭐 그 정도 시기서부터 개발돼가지고 이제 쓰이던 도구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제일 비슷한 거를 찾자면 각도기 같은 거 그냥 비슷합니다. 각도기. 네. 근데 이제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입체적으로 네. 측정할 수 있는 각도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 놓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별이 몇 도 방향으로 보이느냐를 측정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2시에는 북극성이 어디쯤에 떴다더라 하면 그걸 수치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동서남북 방위를 따졌을 때 한 각도 몇 도 정도 되는 위치 하늘에 별이 나타났다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늘을 들여다 볼 수 있게 있게 만드는 원형 형태의 각도기. 이렇게 서로 좀 약간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좌우로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생겼는데 그런 각도기 형태의 어떤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도구는 아니군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면 딴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하고 시간하고 그다음에 내가 관측할 거하고 그거의 위치를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항해할 때 쓰던 6분위랑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론이고 여기서 이제 공학적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약간 수학적인 것이고 이론 과학의 영역이죠. 약간 공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걸 만들려면 정말로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쵸. 이게 완벽하게 동그랗지가 않으면 측정 결과가 어긋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365일 뭐 별 수백 개를 갖다가 뭐 허구한 날 측정을 할 텐데 기구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일그러지면 말짱 허사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별이 몇 도씩 움직이는지 위치가 변하는지 보자. 뭐 이런 게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동그랗지 않으면 어긋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눈금을 새기는 그 각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역시 측정이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돌릴 때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돌릴 때 뭐 뻑뻑해가지고 삑 하고 어긋나는 바람에 휘어진다든지 이러면 또 말짱 뭐 도rum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사실 고민이 좀 되게 필요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종이 그런 거를 고민 안 했을 리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영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장영실 아마 이거는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로 저런 걸 지금 나보고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이 그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말하는데 장영실의 생각이 깊고 진짜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돌려보기가 편하고 북극성의 위치를 이렇게 맞췄을 때 달이 뜨는 위치를 우리가 쭉 기록을 해나가려면 이렇게 돌아가기 편하게 만들어야지 측정을 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아마 내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영실이 천문학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드렸던 겁니다. 진짜 만약에 부하 직원이 우리 이런 일 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꺼내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가서 조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그 사람은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회사를 만들어 나가든가 큰데 스카우트해서 가죠. 여기는 지금 가장 큰 데니까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천문 관측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시계류,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장영실의 업적으로 후대에도 제일 많이 이야기된 게 물시계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 크게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그 시각적으로 뭐 기억에 남길 만한 그런
업적 이런 거로는 뭐 물시계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물시계하고 천문학 연구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별이 어디에 뜨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면 몇 시에 뜨는지를 같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별 위치를 기록하려면. 그러면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해시계로 보면 될 거란 말이죠. 해 뭐 그림자가 어디에 오는지를 보고. 밤에는 그림자가 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도 쓸 수 있는 시계, 낮과 밤에 일정하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계를 만든다고 하면 당시로서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물시계였던 거죠. 우리 뉴턴 때 기억나시나요? 뉴턴도 어릴 때 재미삼아 물시계를 만들었었던 뭐 이런 게 있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물시계가 상당히 사용할 만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뭐 물론 뉴턴 시대 때쯤 가면 뭐 유럽에서는 뭐 이런 진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더 기계시계, 요즘 시계와 더 가까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만 뭐 이 시대는 뭐 뉴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앞섰던 시대고 하니까 뭐 유럽에서도 물시계를 쓸 정도의 기술력이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천문 관측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물시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천문 관측 기구 우리가 혼천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단순하지만 사용하기가 좀 더 간편한 간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체계 그런 걸 꾸리는 사업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정도 사업,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 아까 말한 천문 관측 이것들 계속 지속해 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착수하는 사업이 사실은 뭐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물시계에 관한 건데 이 물시계의 구조는 뭐냐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 처음에 제일 간단하게는 뭐냐면 물을 일정하게 이제 떨어지게 해놓고 떨어지게 해놓고 물 그릇의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높이에 이르게 되면 그 물그릇에 물이 점점점 차오르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일정한 그 높이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뭔가 떠오르던 게 거기서 굴러나오는 그러면서 물이 이제 빠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작은 물통 하나가 가득 찰 때쯤이 되면 거기서 뭔가 구슬이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또 나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방식이 일단 기본 구조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물시계는 되게 예전부터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신라 때도 옛날에는 그 물시계를 갖다가 누각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신라 때도 누각 박사라는 그런 관직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신라 때도 그런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런 거는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영실 때 만든 거는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구슬이 나오면 그냥 구슬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게 구슬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징이나 이런 걸 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시 정각마다 땡땡 하는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자경루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그 물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 시계. 그 시계는 어떤 거였냐라고 보면, 뭐 자격국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시계하고, 뭐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계는 뭐 어떤 형태가였을 거라고 보냐 하면, 기본 그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그거에서, 물을 따라서 떠오르는 어떤 것 때문에 구슬을 쳐가지고 구슬이 굴러 나온다. 근데 그 구슬이 내려오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치면서 인형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는 1시부터 12시까지 예전에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시 뭐 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시간에 이름을 붙였는데 몇 시인지 들고 몇 시라는 거를 알리는 팻말을 든 인형이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 치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구슬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북치는 사람 그 다음에 종치는 사람 인형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우와. 그 시간이 되면 북치는 사람 모양 인형이 딱 움직여가지고 북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종치는 사람 인형이 움직여가지고 종을 땅 때리는 거예요. 매시 정각이 되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키네틱 아티스트네요. 그런 거죠. 이 시계에는 복원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심지어 그때 그 세종시 좀 비교적 그 구조에 대한 기록이 좀 상세하게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내부 구조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그때 당시 원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복원해 놓은 물건도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뭐 현대에 돌려보면 좀
좀 그 쉽게 잘 그렇게 동작하진 않아요. 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물이 새기도 하고 구슬이 뭐 끼어서 뭐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업체가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왜 저기 박근혜 대통령일 때 예전에요. 그 물시계 모형 만들었다가 무너지고 막 이랬던 적 있었잖아요. 그 큰 거 그거. 그게 그거 자격용.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 되게 만들기 어렵나 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겨울에는 좀 쪼그라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규격 같은 게 막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엔 잘 또르르 굴러내리던 게 갑자기 끼어서 안 내려오기도 하고 사실 그게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경험 혹은 그런 공학적인 견지가 없으면 의외로 옛날 기술이지만 그대로 만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예전 구조는 무시하고 겉보기만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아예 전자적인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건 복원품이 뭐 그런 대로 하여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1433년 9월 16일자에 아마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에서 한 5년 정도 더 지나가면 장영실의 최대의 어떤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흠경각 물시계라는 걸 만드는데요. 흠경각이라는 그런 그 건물에 배치돼 있던 물시계를 만드는데 요거는 진짜 작품입니다. 일단 크기가 묘사가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계의 모양하고 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산.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모형으로 이렇게 산을 만든 거예요. 산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게 황금인지 아니면 그냥 쇠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뭔가 황금 비슷한 그런 색깔을 띤 금속이었던 것 같아요. 금으로 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해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낮이 되면은 해가 산에서 이렇게 나오고 밤이 되면은 해가 산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 떨어지는 동력으로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그게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거.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구름을 탄 신선이 날아다니는 그런 인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구름을 탄 신선 모양을 날아다니는 인형이 날아다니면서 매 시간마다 목탁을 치는 거예요. 우와. 그거하고 동시에 갑옷을 입은 그런 신비로운 그런 뭐 신화 속의 그런 장군, 병사 이런 사람 모습이겠죠. 그런 병사의 모습은 또 일정한 시간마다 종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그 12지의 그 이름을 붙여서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자시일 때는 자가 쥐죠, 그죠? 쥐가 나와가지고 쥐가 이렇게 절을 하는 모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축시에는 소 모양의 인형이 나와가지고 절을 하는 모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개로 크게 시간을 등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오전 오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개념이겠죠. 오전 오후 그런 4개의 개념을 따져서 사신 그러니까 뭐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있잖아요. 그 괴물들의 모습이 또 같이 또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m 정도 높이로 따지면 진짜 장관이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일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자동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 톱니바퀴니 캐미니 그런 이런 걸 해가지고 다 하는 해놨겠죠. 그래서 물에 따라서 그게 쫙 움직이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냥 그렇게 산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멋있게 그냥 꾸며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조선시대다운 아이디어인데 그 산에서 사람들이 사시사철에 맞춰서 열심히 농사 짓는 모습을 쫙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나 신하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시계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항상 백성들이 이렇게 사시사철 때 맞춰 열심히 농사 짓느라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시간과 날짜를 잘 알려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디자인은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걸 배경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세계. 기막히지 않습니까? 걸작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장영실이 2단계가 되면 세종하고 뭔가 마음의 싱크가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도 좀 들었냐면 이 단계에서 장영실이 약간 좀 과학자적인 혹은 공학자적인 어떤 그런 꿈? 예술가로 따지면 어떤 예술가적인 환상? 이런 걸 한번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뭔가 움직이는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뭔가 기술을 갖게 됐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정말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게 하고 싶고
그걸 보면서 노비 출신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해 뜨나 보다 해 지나 보다 이러고 있지만은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뭐 겨울 오기 전에 뭐 추수를 다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상상입니다만. 네, 완전 멋지네요, 정말. 뭐 그런 거를 상상하고 좀 오기로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게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네. 이런 시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하고 설계는 세종이 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도 사실 과학자로서의 역량도 제가 보기에는 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장영실은 워낙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만 사실은 장영실은 기술자 공학자로서의 위상이 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과학자로서 뭐 수학이나 천문 분야에 뭐 여러 가지 공헌이 있었던 뭐 김담이라든가 이순지라든가 뭐 정인지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임금인 세종 본인도 조선시대 과학자로서 하나 둘 셋 꼽아보라 그러면 아주 높은 순위에 꼽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록에 이런 것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다 임금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이 단순한 아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종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비록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지만은 장영실이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실록에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영실의 공헌도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 만든 거 멋있는 거 이거요. 좀 안 남아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최후의 단계 흠경각에 있던 물시계 그 이전 단계까지는 일단은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의 같은 구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다음 세대에 만들었던 물시계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덕수궁에 보면 물시계 물통하고 그 물통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들어오는 관하고가 이제 철로 하고 돌로 된 게 있는데 그게 일부 부품이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봤죠. 그렇죠. 그 우리 집회도 나옵니다. 그게 그거의 일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에 이제 자동으로 인형이 움직이고 하는 제일 신기한 부분 그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근접하게 지금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원도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재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박물관에 따라서는 그냥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태양하고 도는 거 그런 거 다요. 겉모습만 똑같이 만든 그런 방식이 움직이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뭐 유럽에 가면 맞아요. 길에 보면 뭐 시청에 있는 그런 시계탑 같은 데서 막 인형들 나와서 움직이고 막 타잖아요. 아직도 있죠. 그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이거 대표적인 유물이고 장영실이 물시계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많이 알잖아요, 그죠?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항상 다니는데 뭐 광화문 사거리 같은 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종각에서 종을 쳐가지고 시계를 알렸다고 하니까 종각 같은데 이런 데다가 누구나 길 가다 보면 볼 수 있게 하나 만들어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게 우리 저기 방송 들으시는 정보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 많이 들으니까. 저기 과학 중흥을 위해서 지금 방금 들으신 거 얼마나 쿨합니까? 정말 힙하잖아 한마디로. 이런 거 하나 사람들이 시계로도 볼 수 있게 좀 어디다 멋있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미넨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시청 청사 위에 있는 인형 나오는 그 시계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미넨도 완전 다 폭격 맞아가지고 다 사라졌었는데 그걸 다시 꾸역꾸역 옛날에 만들던 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저는 거기에 뭐가 유명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그쪽을 계속 보고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인형들이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자료들은 다 있기는 있는 상태예요. 일단 외부 구조에 대한 묘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림이나 이런 거는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구나. 그리고 내부 구조에 대한 그렇지만 뭐 도상은 또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작 현무, 뭐 청룡, 백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렸다라는 거는 바로 세종시대의 그림이 지금 있거든요. 실록에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도상도 알 수 있는 점도 있고 한데 정확한 건 사실 좀 알기 어렵죠. 어느 정도 좀 창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상당히 창작이 들어갔다고 해도 재밌는 그런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2가지 동물들이 시간마다 나오고 뭐 이런 거 재밌어요. 해돌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농사짓는 모습이 이렇게 같이 펼쳐져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자료로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각 거기 뭐 종도 잘 안 치고 이거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저 광화문 광장이 진짜 종각에서 가까운 그런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되게 명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 설명 다 해놓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저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지금 자료는 많이 안 남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막 이렇게 복원을 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원리 그대로 움직이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요, 그죠? 그럼 이게 외국인들도 와서 야 600년 전에 이런 거 만들었다면서 좋아할 것 같거든요.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 될 수 있는 우리 좀 그런 거 우리 좀 이제 좀 만들어야 돼 일부러라도.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물시계를 제작을 해서 이 물시계란 거는 어느 정도나 좀 되게 정밀한 거였나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뒤에 실제로 그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달력 만드는 방법 역법을 개편을 해서 정확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기준시로서 이 물시계가 활용이 된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물시계가 그 치는 종소리 요거를 가지고 표준 15를 이제 한 겁니다. 와. 조선에서는 당시 세종 시기에는 그리고 그 후로도 기분으로는 물시계 하면 이제 한 10분 단위 이하로는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제대로 하겠냐 싶은데 그렇지 않다. 매우 정밀한 시계였다. 그리고 또 뭘 했죠? 장영실 물시계 아까 하면서 뉴턴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영실하고 뉴턴하고 닮은 점을 괜히 이상하게 많이 찾아내게 됐어요. 일단 물시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뉴턴이 이제 천문학적인 공헌, 뉴턴 역학론적 공헌 뭐 이런 거하고 약간 연결되는 한편으로 뉴턴이 반사망원경 만들었던 걸로 굉장히 이름 많이 떨쳤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앞섰기 때문에 혹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반사망원경은 만드는 데는 뭐 장영실이 뭐 전혀 몰랐겠지만 대신에 혼천이, 간이 같은 그때 당시에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드는 데는 장영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뉴턴하고도 좀 닮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하가 되게 소극적으로 어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뉴턴의 말년을 장식하는 것이 조폐국장으로서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장영실이 아까 쇠하고 돌 뭐 이런 거를 가공하는데 기술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종 시기에 세종이 화폐를 찍어내서 유통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뭐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만 후대의 기록에 보면 장영실이 세종이 화폐를 찍어낼 때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찍어낼 때 장영실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뭐 책임을 지고 했는지 기술자로서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도 후대에 있는 걸 보면 뭐 이것도 좀 뉴턴하고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괜히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그런 일치점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뉴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고 최고의 그때 당시 수준으로서 최고의 과학과 수학을 조직적으로 배웠고 체계적으로 배웠고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노비로 살다가 겨우 해가지고 이 정도로 어떻게든지 올라왔고 뭐 그런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걸 보면 노비 제도라는 게 참 되게 불합리해요, 진짜. 그쵸. 당연히 이게 지금 우리가 봐도 불합리하고 조선 시대에도 심지어 사람들이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 우리나라 노비가 이렇게 많은데 노비인 사람들은 과거 시험도 못 치고 이렇다 그러면 인재 뽑는 데도 손해가 아니냐. 조선 시대 당시에도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뭐 너무 많네요. 실학자인 뭐 성우 이익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비 너무 많다. 노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노비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만 노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쓸데없는 그런 차별, 불평등한 어떤 인식 그런 것 때문에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런 측면이 당연히 기본 사람의 인권을 챙겨줘야 되니까 뭐 그게 뭐 나라에 도움이 돼서 인권을 챙겨준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인권을 챙겨줘야 되고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것이 그렇죠. 맞지만 뭐 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더 평등하게 대해서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더 잘 활용되면 결국은 나라에도 이익이고 사회에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이익이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불평등의 문화, 차별의 문화 이런 거는 문화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차별 대우를 내가 하면서도 나 스스로 하면서도 뭘 차별하는지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수가 많은데 그런 거를 지적받거나 문제의식이 제기가 됐을 때 뭐 난 차별 안 하는 사람인데 뭐 나보고 차별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차별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선시대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노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았고 나라에도 이런 쓸데없이 인재가 낭비되는 일도 되게 많았다.
그 중에 한 명만 잘 발탁돼서도 장영실이 나왔는데 그쵸. 그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을까?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노비제도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양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장영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아는 어른 한 분이 지금 한 80 넘으셨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이분이 뭐 1920 몇 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때 어린이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자기 집 양반집이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종이 있었던 거죠, 집에. 그러니까 종이 노비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는 집안 주인집이니까 겨울에 항상 소미불 덮고 자죠. 노비들한테는 종들은 항상 그 이 좁은 방에 건초만 줬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건초를 깔고 건초를 덮고 잤대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손은 받겠죠. 그거를 어릴 때 늘 매일 보면서 전혀 문제가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쟤네들은 사람이란 걸 알죠.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원래 저렇게 사는 거니까. 그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매일 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문명적인 그 변화, 그 각성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노비 같은 것도 그렇죠. 뭐 미국의 예도 있지만은 사실 노비나 노예가 이제 해방이 소위 되고 시민으로 양민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 노비로 살아왔던 굴레를 벗어나는 데는 100년, 200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던 100년, 200년 이상 부를 축적하고 있던 뭐 우리나라 가면 양반이든가 뭐 저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본가든 귀족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 바로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인 노예들을 보면 흑인 노예 후손들이죠. 노예 해방이 언제입니까? 150년 더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사회에서 그 잔재를 완전히 벗지 못해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에나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관성력이나 그런 게 굉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없었던 가보경장 때인데 이제 고 즈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긴 하죠. 그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노비가 많았다면 정말로 30% 50% 달 정도로 많았다면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적 질곡이나 조선시대의 어떤 발전의 가로막힘 이런 거에 의무량으로 꽤나 영향을 줬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특히 요즘에 좀 나오는 연구나 좀 더 조명을 받는 연구들이기는 합니다만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기도 한데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웃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조선은 이상하게 노비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노비가 없는 천국인데 조선은 노비가 드글드글하다 이런 식으로 1:1 비교는 할 수도 있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중국에도 노비 제도는 있지만 노비가 거의 좀 없는 편이고 그다음에 노비의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것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은 훨씬 더 관대한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계속 노비 이런 식의 원칙이 굉장히 넓게 지켜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노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계속. 그렇죠. 예, 그 산술적으로 그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회를 구축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쨌든 이제 노비로 살던 분이 궁전까지 가셔가지고 세종하고 열심히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고 칠성산? 이 편찬하셨다는 건 뭐죠 이건요? 요거는 장영실의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작품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세종시대 과학기술 어떤 결정체가 아닐까 할 수 있는 책이 칠정산이라는 책인데 산은 이제 계산한다는 뜻이고 칠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쓰는 표현으로 7가지 별의 위치, 7가지 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별이라는 거는 현대적인 의미 항성은 아니고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의 행성 해가지고 7개 천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천구 전체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천체 7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7개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인 거죠. 칠정산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방법이 아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는 달력 만드는 방법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 혹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 시대 말기에 그럴 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표준을 정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황제가 잘 정해주는 것이고 최고의 앞선 기술로 잘 정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그런 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국에서 쭉 이제 편찬을 하고 인쇄를 하면 그 인쇄된 걸 그냥 들고 와가지고 니 똑같은 거 봐 이렇게 하면 그냥 들고 와서 보면 이제 된다라는 게 뭐 고려 말기 그런 때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중국하고 조선하고 위치가 달라서 나오는 오차도 있고 그 방법 자체에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중국에서 매년 누가 그걸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 중국에서 좀 뭐 약간 일정상 좀 뭐 올해는 못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좀 기다려봐라라고 하면 달력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해냈던 책이 이제 칠정산인데 그러니까 이 칠정산이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천문학 측정의 결과하고 그런 달력 만드는 그 이론과 계산 방법을 연구한 거하고 그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방법을 개선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조선의 서울, 한양, 한성에서 측정했을 때 보는 별들의 위치가 가장 잘 나온다라는 방법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네, 이 당시에 그 조선의 천문학 지식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항성과 행성을 구분하고 뭐 적어도 지구가 뭐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다 있던 상황인가요? 자, 여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콕 찔러서 말씀해 주셨나요? 천문학이 발달된 곳이라고 하면 유럽의 천문학이 좀 발달됐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한 두어 세대 지나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전환을 일으키기 전에 고도의 천문학들이 이제 쌓이고 있던 시기가 지금 세종 이 시기인데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런 천문학 지식은 아랍 문화권, 중동권에서 건너온 이슬람권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죠. 중세 시기에 그런 지식들이 많이 퇴보를 일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게 참 세계사의 이상한 뭐 우연이라고 할까 이런 점인데 몽골의 칭기스칸이 중국 쪽 지역으로도 이제 정복을 떠납니다만 서쪽 지역으로도 정복을 떠나가지고 호라즘 왕국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에 걸쳐 있는 그런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 정복을 할 때 좀 뭔가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왕국을 좀 철저하게 파괴를 해가지고 그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뭐 칭기스칸과 몽골 군대가 굉장히 악명 높고 잔인한 군대로 소문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그 여파를 익혔던 그런 정복 작전이었는데 미르자칸이 시간 할 때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이란이 수학 정통이 예전부터 강한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나나요? 당시에 이란 땅은 이 호라즘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발전된 수학, 천문학 지식이 몽골 제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특히 당시 그 몽골 제국에 전해졌던 이슬람 역법, 이슬람 지역의 달력 만드는 방법을 들고 갔던 사람 중에는 자말 알딘이라는 당시 호라즘 왕국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학자가 아마 역할을 크게 했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갖고 있던 그 달력 만드는 기술,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원나라, 몽골 제국으로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이슬람 역법을 만년력이라고 부르고 이슬람계 달력 만드는 방법을 만년력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된 것을 이제 이슬람교 계통의 달력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회회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회회력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아시는 분 좀 계실까요? 그 아랍권에서 내려오던 알마게스트라는 그 천문학 체계를 가지고 만드는 달력 만드는 방법인데 이 알마게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관의 그 천문학 지식을 그대로 집대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부터 내려오는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집결된 게 이슬람권의 알마게스트고 그것이 중국으로 몽골 제국에 의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이 회회력이 된 거죠. 자, 이 회회력은 몽골 제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몽골 제국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직이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달력을 만들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달력을 만들라고 임무를 내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랍어로 적혀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자료와 책들을 보면서 그대로 고대 그리스 로마 우주관에 있는 그 지식 체계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달력 만드는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달력 만드는 데 대한 그 지식과 결과를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몽골 제국이 망하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그 몽골 제국 시대에 사용하던 그 이슬람권의 그 아랍 문자로 돼 있는 그런 상태로만 놔둘 게 아니라 우리 중국 한족들도 다 널리 이해할 수 있게 한자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번역본을 만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뭐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래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 봤는데도 그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요즘 현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만 번역하다 아마 실수라든가 이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실제로 오차가 또 상당히 있었어요.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알마게스트 기반의 달력 만드는 방법에서는 기준이 되는 연도를 그 헤지라 원년이라고 하죠. 이 무함마드가 이제 뭐 메카에서 뭐 메디나로 왔다가 뭐 다시 뭐 메카를 수복하고 했던 그 연도인 622년을 원년으로 하는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 해를 원년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계산을 하죠, 그죠?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옮겨와가지고 622년이 아니라 599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로 번역된 회력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 만드는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정확한 결과가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 중국 명나라에서는 이 이슬람 계통의 학자들이 뭔가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100% 활용을 정확하게 좀 잘 못하고 좀 이해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시 이슬람 계통 학자들이 너네들이 계산한 거 결과만 좀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 쓰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아마도 그 장영실과 그 학자들을 중국에 보냈을 때 그때 가져온 많은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입수돼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슬람 회력도 분명히 건너왔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서적, 해설서적 이런 것도 건너왔을 거예요. 그거를 치밀하게 연구해본 결과 오차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와. 이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완벽하게 오차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치는 방법을 개선한 게 아니라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수정하면 안 되지만 요렇게 숫자를 좀 보정을 해갖고 맞췄으니까 잘 맞더라라는 식으로 약간 땜질식 수정을 가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뭐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계속 누적된 어떤 과학 관측의 그러니까 천문학 관측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진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애초에 중국과는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조선 기준의 달력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책에 좀 틀린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니 틀린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틀린 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실에 맞게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용적인 쪽으로 좀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 조정을 해보니까 기막히게 잘 맞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칠정산이라는 이 책은 크게 보면 내편하고 외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편은 좀 비교적 전통적인 중국의 달력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 와가지고 그거를 일부 개편해서 조선의 그 별의 움직임을 행성과 해, 달의 움직임을 맞추는 데 쓰는 방법이 내편이고 외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회력 이슬람교권에서 나왔던 이 달력 만드는 방법 천문학 지식 알마게스트 곧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서 이어온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천문학 관념이 건너온 거 멀리도 건너왔죠. 그렇게 보면 돌아서 건너온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선에서 특히 일식하고 월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장영실이 이제 뭐 이 온갖 걸 다 만들고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하고 굉장히 정말 많은 업적을 세운 아주 성노라고 해야 되나? 성공한 노비? 우리 저기 성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성공한 덕후. 근데 지금 몰연도를 우리가 생연도도 모르지만 몰연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이렇게 계속 좀 승승장구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얼핏 기억으로도 어떻게 저렇게 뚜들겨 맞고 쫓겨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며. 맞습니다. 1442년 봄에 기록을 마지막으로 장영실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떠한 기록도 전하지 않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장영실이 중국으로 뭐 토론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고 하던 게 1420 몇 년 이때고 네. 사라진 게 1440 몇 년도니까 한 20년 정도 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1442년 3월 16일 날 세종이 몸이 안 좋았어요, 많이. 네. 온갖 병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 뭐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렇죠. 세종의 아버지는 세종이 너무 책만 많이 봐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종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세종이 온천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온천에 온천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온천욕을 하러 가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온천행을 갔던 거를 실록에 적으면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세종 때 김종서 뭐 이런 사람들 보내고 이래가지고 함경도 이런 데를 개척했잖아요. 당시 함길도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뭐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새로 개척한 지역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런다고 안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들들 못 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온천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욕탕을 만들으라고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다거나 혹은 분위기가 좀 흉흉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날 뭐가 발견이 되냐면 세종이 타고 갔던 이때 아마 세종하고 세종의 왕비하고 같이 아마 행차를 했던 것 같은데 세종이 탔던 가마가 부서진 것이 발견이 됩니다. 금이 좀 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이 타고 가서 부서져서 세종이 막 떨어진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도 하는데 떨어진 것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이 떨어졌다라고 썼을 텐데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뭐 근데 세종이 좀 놀랐을 수는 있겠죠. 좀 부서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뭐 좀 금이 쩍 간 게 발견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마 만드는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장영실이 있었던 거예요. 장영실 외에도 뭐 한두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장영실이 있었던 거예요. 가마 제작 담당자 중에 있었던 거예요. 장영실이. 그래서 그걸로 죄를 받은 거예요. 첫째, 안전 문제, 뭐 혹은 뭐 그런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못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받는 게 일단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금님이 앉고 타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라는 거는 어떤 예의와 충성의 기본을 어겼다는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곤장을 100대를 때려라 뭐 이렇게 처벌을 해라고 막 의견이 올라왔는데 세종이 그걸 좀 감해줘라 2등급 정도 감해줘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3월 16일 날 이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그런 처벌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의금부에 데려가지고 국문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월 16일에서 4월 27일까지 4월 27일 날이 이제 곤장 몇 대 맞아라가 결정된 날인데 한 달여 이상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고문도 당했던 것 같아요. 국문해라라고 했으니까 요즘처럼 조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고문도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기록은 5월 3일 날 이때 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일을 못 시킨다. 진짜요? 직첩을 회수를 해라. 파직을 하는 게 맞다. 내려보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오죠. 직첩을 회수하는 게 5월 3일 기록이라서 3월 16일 날 사고가 생기고 2달치 안 되는 5월 3일 날 자리에서 쫓겨나는 걸 마지막으로 장영실이 모든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곤장은 뭐 한 몇십 대 맞게 되나요? 100대는 안 맞았다고 하니까 80대? 80대 정도? 보통 그렇게 맞으면 죽지 않나요? 수십 대를 맞죠. 근데 뒤에 직접을 회수했다는 말이 안 죽었네요. 안 죽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최근에 알쓸신잡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 타임머신 타면은 어디로 가서 뭘 물어보고 싶냐 이런 거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그 세종한테 가서 장영실한테 왜 그랬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이 상황은. 사실은 이해를 하려면 못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가마가 부서졌고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거를 이야기하기에 따라 벌은 당연히 받는 거고 네. 벌은 당연히 받는 게 조선시대 일단 상식이고 어느 정도 중하게 벌을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뭐 곤장을 많이 때린다 있을 수 있는 이 불경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임금님이 앉는 의자인데 부서지게 했어 막 약간 그게 막 좀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의정상의 결례를 넘어서서 뭐랄까요 어떤 그 국가적인 외교적 결례 뭐 이런 차원의 정도의 문제급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좀 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크게 형벌을 받을 만하기도 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음에 직책을 회사에서 내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 제일 좀 특이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어떤 거하고 대조해 보면 좋냐면 초기죠. 1425년에 그러니까 장영실이 아까 뭐 석등을 만들고 했던 그 되게 초기에 처음에 실록에서 등장했던 그 시기에 그 같은 해 5월 8일 날 장영실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된 일이 있어요. 아이고. 또 어떤 일에 연루된 적이 있냐면 그거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1430년에 장영실이 나라의 공무에 쓰는 역참에 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다니다가 사냥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냥하면서 놀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중국 사람 아마도 사신 일행이나 뭐 그런 비교적 좀 공식적인 일행 업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죠. 중국 사람하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중국 사람을 패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장영실이 연루가 됐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장영실의 그 삶에 대한 기록 중에서 약간 이런 안 좋은 기록이 마지막에 그 가마 부서진 그거 말고도 2건이 앞에 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건의 일에 대해서는 뭐 장영실을 뭐 직에서 내쫓고 뭐 이런 게 안 생겨요. 그리고 이 2건에 대해서도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뭐 공적으로 쓰는 말을 타고 다니다가 뭐 잘못하고 시비가 붙어가고 사람을 때렸다 이 사건도 장영실이 주범이 아니에요. 네. 주범을 허약한 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영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장영실이 노비니까 시키면 노비 출신이니까 적어도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나 너무 말 타면서 사냥하고 싶은데 저기 말 있네 저 말 타면 되겠네 야 저 뭐 공무로 쓰는 말이라고 해봤자 저 말 탈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말 타고 말 여기 다시 뭐 메워놓으면 말에 티나겠냐 야 좀 말 타고 좀 가자 그럼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실이 니 내 말대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장영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장영실이 또 이제 뭐 노비로 뭐 어떤 핍박받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낮은 관직이지만 관직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들뜬 마음에 뭐 그런 일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핵심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장영실이 벌을 강하게 받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 타고 뭐 사냥하러 다니고 하다 잘못하고 사람 때린 사건 이 사건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곤장을 때려라 뭐 이렇게 벌도 주다가 장영실은 딴 벌은 뭐 내리지 말고 벌금 내는 걸로 대신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종이 바꿔서 벌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가마 사건에 대해서는 장영실을 내쫓는단 말이죠. 되게 수수께끼예요. 막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점점 안하무인이 되고 그게 보다 쌓여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내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아산 장씨 후손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노비 출신인 사람을 너무 중용해서 썼고 그것도 어떤 기술 분야 이런 거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노비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라를 나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목숨을 바쳐서 임금을 적진에서 구해내고 이 정도의 공을 세웠다면 당시 양반 사대부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은 기구를 굉장히 잘 만들고 천문 관측 도구를 아주 뛰어나게 만들고 이 정도의 공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 정도 높은 관직을 내렸다 그러면 장영실이 맨 마지막에 받았던 관직이 대호군이라는 관직인데요. 이게 무관 쪽 관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품계로 이제 따지면 웬만한 구청장 이런 위치보다도 높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제법 높은 관직이에요.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1대1로 비교하는 게 약간 무의미하긴 한데 최소 준장, 대령, 준장 너무 심한가요? 대령 이 정도 될 만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딴 양반들이나 관리인 사람, 벼슬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죠. 아니 저 노비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저런 나보다 더 높은 저런 벼슬자리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미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장영실을 내보냈다. 혹은 세종하고 장영실에 대해서 정말로 미화해서 설명하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영실아, 너 여기 더 있어봤자 이제 좋은 꼴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할 일은 다 했고 진짜 기막힌 걸작도 많이 만들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적당히 너를 보내줄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이나 이런 건 쥐어 보내줄 테니까 재물은 들고 내려가가지고 어디 시골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 보내준 게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곤장 수십 대를 때리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것도 뭐 기록에는 안 남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막 감해줬다든가. 드라마에서는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실제 곤장이란 거는 한 20대만 맞아도 죽기도 한대요, 그냥. 아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맞아.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100% 성불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벌이라 보통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뭐 책이라도 쓰던지 뭔가 한 일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파서 못했겠죠, 아파서. 참 장영실에 대해서 참 극적인 게 많은데 또 정말 극적인 게 뭐냐면. 장영실은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이 단 한마디도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기록 중에. 그렇구나. 예를 들면 정말로 한 일 없는 사람, 범죄자 이런 사람들도 어떤 기록이 기록은 있는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뭐 무슨 뭐 어떤 후궁이 왕자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저주를 하기 위해서 무당을 데려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무당을 잡아갖고 막 국문을 하면서 뭐 너 이런 짓 했지 그러면 그 무당이 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장영실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의 기록이 단 한마디도 안 남아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연구자들이 장영실을 어떤 과학자다라고 좋은 대표적인 과학자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공식적인 정식적인 연구 결과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영실의 과학적인 업적이 어떤 저술로 서술 본인이 써서 남긴 게 없어요. 어떤 책이나 이런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긴 책이 있거든요. 네. 남긴 글이 있거든요. 장영실은 아까 뭐 물시계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거에 공헌이 많았다. 남이 해준 이야기. 남이 쓴 글에 이 물시계를 제조하는데 장영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장영실은 동네형 관노였다.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등장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특이하고. 참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벌써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운동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역사, 과학 문화에 대한 어떤 지능 이런 차원에서 여기저기에 장영실 동상, 장영실 상을 세우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장영실이 이렇게 관복을 입고 자라 이런 거를 들고 근엄하게 멋있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얼굴은 있어요? 얼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장영실의 상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노비 모습의 장영실을 세워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결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었고 조선시대의 노비 출신으로서 계속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게 우리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는 걸 강조해서 좀 보여준다는 의미라면 노비 모습의 장영실 동상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세워놓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무 위키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고관대작의 분위기로 그 상상도가 아마 나무 위키에서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네. 장영실 박물관이 아마 아산에 있을 거예요. 과학관인가? 그런데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 노비의 모습 같은 걸로 표현하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저도 우리나라 좀 그런 면에서 좀 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좀 그게 훨씬 더 인문적인 접근이잖아요, 사실. 네. 장영실의 최후에 대해서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최후를 그러니까 말년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혹은 그 사건이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장영실이 임금에 대해서 불경해져서 나가방 부서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쪽에 약간 무게를 실어주는
간접 증거로는 좀 어떤 게 있냐면 후대의 장영실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인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현대 뭐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어떤 과학기술인 이런 식으로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네. 한국의 옛날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그러면 네, 장영실이 대부분 다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장영실 외에 잘 떠오르는 사람도 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쇼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TV에. 맞죠. 그런 상황인데 그게 현대에만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예를 들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용재청화 뭐 이런 책에도 네. 예, 세종 시기에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활약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아까 연료실 기술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 책에서도 장영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활약한 인물이었다라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필원잡기 뭐 이런 책에는 세종 때 세종이 갖고 있는 어떤 구상 기술적인 것 뭐 개발하려고 했던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오직 장영실만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의 그런 사람 양반 학자들한테도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되게 각인돼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뭔가 물건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막히게 일 잘했고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전설적으로 남겼던 거예요. 되게 좋은 인상.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말로 그런 나쁜 인상으로 끝이 났다면 그쵸. 그런 식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우쭐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곤장 100대 맞고 골골하면서 뭐 어떻게 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네,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불경하게 막 그 가마를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든 그런 에피소드한 인물로 남았겠죠. 그런 식으로 됐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인물들도 제법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홍길동전의 저자로 우리에게는 뭐 많이 유명한 허균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조선시대의 학자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로 허균은 글을 잘 쓰고 재주가 되게 뛰어났지만 뭐 이러저러한 되게 나쁜 점이 많았다. 뭐 사람이 허균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장영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요거를 좀 추적하는 소설 같은 거 쓰면 재밌겠다. 소설은 좀 사실 있죠. 있기도 하죠. 있습니다. 장영실을 추적하는 소설. 네. 특히 말기. 일단은 이게 사실 되게 큰 미스테리 요소이긴 하니까 다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한 다양한 이제 사실은 검증할 길은 없고 의견이나 생각, 상상만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게 재밌으려면 장미의 이름 같은 그런 식의 얘기가 돼요. 그렇죠. 정말 진짜 미스테리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어딘가에 살고 있던 뭐 이름 없는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장영실 본인이었다더라. 뭐.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쯤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격동 500년에서. 네, 소설 같은 순간. 그건 바로 소설 같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장영실의 삶에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특별한 삶을 산 분이지만 딱 요것이 소설 같은 순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소설 같은 순간으로 꼽으라면 뭐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제가 잠깐씩 설명드렸습니다만 1421년에 장영실을 중국에 장영실과 그 일행들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천문 관측을 위한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조사해서 오너라 하는 세종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그 자료를 구해오는 그 작업을 한 그 시기가 아마 전 제일 소설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장영실이 중국에서 갔다가 머물고 성공적으로 귀환을 하는 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장영실이 노비 신분 그대로 왔어요. 그 노비 한 명하고 양반 아주 높은 양반들 몇 명하고 세종의 명령에 따라서 세종의 특명을 받고 그것도 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논어맹자 뭐 이런 거 경전을 구해오는데 네가 보기에 정말 글씨 잘 쓰고 책이 정말 아름답게 생긴 거 이런 걸 구해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베껴 쓰면서 뭐 서예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와라 이렇게 하면 뭐 익숙한 거고 하니까 이런저런 서점 다니면서 구해왔겠죠. 그런데 아주 그 생소한 천문 관측에 관한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료를 구해와라. 그런 기구가 있는지 실제로 최대한 보고 그런 거는 어떤 되게 황제가 하늘의 천자로서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자로서 하늘의 이치를 보는 그런 거에 대한 도구이기 때문에 되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료를 수집해와라 이런 걸 시켰는데 그게 뭔지 이해도 잘 안 가고 정말 좀 그 막막한 임무를 던져주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중국에 가서 열심히 해봐라라는 걸 보냈는데 보면 그 예부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죠. 그 부서에서 지원도 좀 해주라고 하고 돈도 중국에서 은을 썼으니까 은도 좀 넉넉히 딸려 보내라라고 지시는 해줬어요. 그 돈은 좀 대준 것 같은데
돈 대주고 최소한의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은 해 줬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못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중국의 황제하고 잘 얘기해놨으니까 어디 가면 중국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착착 알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간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좀 맨땅에 헤딩으로 갔네요. 좀. 그렇게 가면서 높은 양반 2명하고 노비 1명이 가가지고 중국을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임금님이 내려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세세한 기록은 전혀 안 남아 있습니다만 네. 상상해 보면 뭐 온갖 상상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결국 성공합니다.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장영실을 시즌 드라마로 만들면 저게 한 시즌 3, 4쯤 되겠다. 그죠? 어릴 때 나오고 2, 3. 보통 장영실 소설화한 거는 요때 좀 뭐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그렇겠죠. 갈등도 생기고 뭐 뭔가 뭐 추리 소설 뭐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일행이 뭐 그렇게 하다 오해를 사가지고 뭐 다 잡혀갔는데 장영실이 뭐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어떤 꾀를 내가지고 뭐 탈출을 했다든가 뭐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야 우리 그냥 끝장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버티다가 임금님께 돌아와서 뭐 빌자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장영실은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왜냐면 노비인데 그러니까 노비니까 좀 볼 수 있는 관점이나 이런 것도 사고 방식이나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좀 뭐 소설 같은 면이 있고 맞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을 되게 다양한 눈으로 보는 건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세종 때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개발 작업 뭐 이런 거를 시키는 거에서 장영실 노비에서 이렇게 쭉 승진한 장영실도 특이한 케이스지만 특이한 사례지만 다른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천문 연구를 시키는 그다음에 또 계산하는 수학 연구를 시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문과를 쳐가지고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나는 이제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판사 검사가 돼야지 이러면서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발령을 받으러 갔더니 당신 이제부터 우주 로켓을 개발하시고 뭐 혹은 뭐 그래, 약간 지금 민주주의라서 제도는 다르긴 합니다만 나는 이제 구청장이 될 거야 이러면서 뭐 선거에서 당선이 됐더니 자 당선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그랬군요. 수학 시험을 봐서 등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은 수치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 체계가 있었는데 네네. 그 체계가 있었는데도 세종이 거기에만 묻혀 있지가 않고 그런 다른 분야에서 되게 그 높은 관직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해야 될 만한 그런 관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융복합 인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종 본인이 뭐 어떤 게 있냐면 조선시대 수학에 관한 뭐 이런 기록들 보면 조선시대 수학에 능했던 사람들 뭐 그런 목록을 쭉 언급을 하면서 초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황희정승이 수학에 굉장히 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 있어요. 뭐 후기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조선시대에는 정승인데 영의정인데 수학 책을 써가지고 그 수학 책이 지금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되게 수작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보면 되게 좀 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현대의 그런 과학사 역사학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조선시대라고 하면 어떤 과학, 기술 이런 걸 되게 천시하고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중인들의 특수한 학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양반 사대부들은 어떤 정치, 외교, 철학 이런 거에 몰두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세종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 그 후대에는 그거하고는 또 좀 경향은 다르지만은 양반 사대부들이 어떤 교양으로서 수학이나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측면도 이상이 또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시야 이런 부분이 작용한 부분이 있었겠죠. 특히 세종 때는 세종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그런 뭐 시계를 만들고 뭐 달력을 만들고 이런 거에 실무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 제도, 사상 이런 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네. 어떤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노비. 그렇죠? 어쩌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노비이자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가장 미스테리한 생과 태어남과 죽음을 겪었다라는 말은 좀 무섭지만 예, 아무튼 사실 뭐 성공한 노비라고 하면 뭐 좀 더 사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정충신 같은 장군 뭐 이런 사례 좀 일부 있고 장영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노비 출신으로서 성공했고 후대에 널리 알려져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있다. 뭐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노비 출신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어느 역사에서나 그러니까 아주 무술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혼란한 틈에 네. 장수가 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발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 무슨 왕족이나 이런 쪽들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실제 권력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외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개인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뛰어난 과학기술자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한테 우리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돼 있습니다. 지금 23일 날 방송이 나가죠. 이 방송이. 네.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서대문 벙커 충정역이죠. 충정역 벙커에서 김상옥 교수님 오랜만에 또 모시고 양자역학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책 있어요. 저 김상옥의 양자공부라는 그 책을 가지고 양자역학 또 한 번 들어도 알 수 없는 그 양자역학을 또 한 번 다루기로 했습니다. 과학 같은 소리 안에 공개 녹음이 있으니까 7시 반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들을 때마다 모르는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5번 10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또 와서 또 보시면 또 그리고 이 책이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잘 정리가 돼서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에 우리 얼굴도 같이 뵈고요. 네, 그리고 3월에 격동 500년은 저희 제인 구달 아마 너무나 잘 아는 여성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제인 네. 구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저 장대익 교수님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인 구단은 여기 왔다 간 것 같아요. 여러 번 언급이 돼가지고. 네,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한번 할까 살짝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 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러면서 다른 거 없을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서치력을 보고 나니 또 해도 충분히 할 얘기가 있겠다. 이제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살아 계시는 과학자를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현존하는 생존하고 있는 네. 과학자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인 구달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곽재식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